자, 우리 중간상. 우리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브로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전자 채널이 남았습니다. 자, 전자 채널은 우리 흔하게 온라인 채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채널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자, 그래서 전자 채널은요, 뭐 TV, 인터넷, SNS, 전자 채널을 매체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앞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탈중간상화라는 얘기. 뭡니까? 뭔가 기업들이 이제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상황에서 중간상을 좀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상을 좀 빼버리고 우리가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직거래가 다이렉트 채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구성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내가 재배한 사과를 직접 올려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죠? 내가 직접 만든 어떤 뭐 핸드메이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카페, 블로그, SNS에 올려서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던 전자상거래와 전통상거래의 비교하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쨌든 전자상거래가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장소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뭐 밤 12시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는 프리함이 있지만 또 전통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우리 뭐 직접 직원하고 얼굴 보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가 옳다, 전통상거래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것을 구분하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 그렇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용된다. 얘는 제한된 영업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고객의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영업사원이 직접 뛰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케팅은 조금 쌍방향이지만 얘는 좀 일방향이다 라는 것들. 자, 판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정도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자,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많은 경로를 거치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전통상거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채널은 어떤 역할들을 좀 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우리 전자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소통이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고 정보의 교환 속도도 정말 빨라졌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비자를 어디서 찾아요? 네, 중개, 거래 상대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찾게 되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자적 통합 효과라는 건데요. 전후방의 유통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좀 넘나들면서 이 전후방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전자 시스템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채널의 장단점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 채널이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죠. 사실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저렴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비용으로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겠고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자, 우리 전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격 비교가 다 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요. 자, 고객 맞춤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다못해 PC 하나를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사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뭐가 붙어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여기에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만의 맞춤 서비스를 고객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게시판에 고객이 글을 올릴 때 어때요? 빨리 대응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전자채널 온라인은 어때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뭔가 경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존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자거래가 익숙한 고객은 활용을 잘하지만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객들은 굉장히 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자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어디에서 쿠폰도 끌어오고, 뭐 포인트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하면서, 똑같은 상품이어도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전자거래를 해보지 않는 고객들은 제값 주고 살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갭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온라인은 항상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고객이 실제로 얼굴 보고 대면하고 서비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이 오프라인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자채널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채널이 좋냐, 오프라인 채널이 좋냐라는 것은 정답이 없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사가 전자거래를 하는 것이 더 수익이 잘 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갈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통 채널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온라인 할까 오프라인 할까,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수익성이 기준이겠죠. 네, 수익성.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옮겨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온라인이 뭔가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러면은 한번 이동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자, 채널별 수익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육성의 우선순위, 육성 뭐죠? 온라인을 살릴 거냐, 오프라인을 살릴 거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보통은 비용 측면에서는 전자채널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채널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판매 거점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뭔가 월세나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공간이 없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전자채널이 유리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수익 측면에서는 기존 채널, 그러니까 뭐예요? 하시던 거. 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채널을 그대로 운영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수익을 초과하는 계속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업에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디마케팅.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 디마케팅을 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대로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으면요, 온라인을 포기하든지 오프라인을 포기하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네, 전자채널이 서비스 유통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채널 간의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대리점, 소매점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자, 전자채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지위에 어때요? 심각하게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상을 통한 효과적인 유통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통제 전략과 그 다음에
우리 권한 부여 전략과 파트너십 전략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상을 통한 효과적인 유통 전략에서는요. 자, 기업이 뭐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완전 통제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업이 뭔가 본사가요,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본사가 권한을 100%를 가져가고 가맹점은 전혀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가맹점을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가맹점들한테 보상 주고 성과가 좋지 못한 가맹점에게는 처벌을 하는 겁니다. 처벌을 하는 것은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연장을 하지 않거나 뭔가 할당량을 조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급자들을 완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권한 부여 전략은 우리가 메인은 가져간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지만 일부 한 20, 30%의 정도를 너희에게 조금 권한을 줄 테니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본사나 기업이 70%를 가져가면 뭐 나머지 30% 가맹점들에게 뭔가 권한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자, 주로 이런 전략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신규 기업이나 중간상을 통제할 만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에게 가능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해주셔야 돼요. 뭐 시장 조사, 고객 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요. 중간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이런 것들도 담당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교육도 열심히 시키지만 간혹 한 번씩 어때요? 본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요거는요 정말 명확하게 이 본사와 가맹점이 반반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권한을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시스템도 한번 마련을 해보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간상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본사가 전혀 이제 힘이 없는 경우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갑시다. 상생의 이제 상황인데요. 중간상과 공급자가 어때요? 대등하거나 보완적인 관계일 경우 적합할 거고요. 목표를 일단 일치시키고, 예, 우리가 같이 서로 잘 살자. 예, 목표를 일치시키고, 근데 이 목표가 이제 틀어지게 될 경우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중간상들을 계속 참여시켜서 통제권이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주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공적인 유통 경로. 예, 우리 그동안의 경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좋은 경로일까요?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목표가 본사하고 가맹점의 목표가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계속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뭔가 지점을 확대하는 것이 계속 목표인데 뭐 가맹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지점이 들어오면 어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끼리의 이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로가 협조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명확한 통제 시스템과 보상 정도를 잘 가져감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성공적인 유통 경로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 몇 번인가요? 자, 5번이 되겠죠? 네, 우리 1번, 2번, 3번, 4번 앞에 나와 있는 내용, 5번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요즘 시험에 정말 또 출제가 잘 되는 그 멀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속 하나의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늘리거나 서비스를 늘리거나 하는 형태로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복수 점포 전략이에요. 자, 점포 전략인 경우에는 하나의 지점만을 뭐 서울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을 뭐 대구에도 넣고 부산에도 넣고 이렇게 지점을 확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죠? 좋은 입지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복수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주유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트를 넣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주유소와 마트는 전혀 다른 업종, 전혀 다른 서비스지만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고객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 시장 전략은 뭐냐면요. 전혀 다른 업종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식음료 쪽이잖아요. 식음료 업종인데 여기에 갑자기 교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를 잘 판매하던 커피 전문점이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감안해서 뭐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고객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혼동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또 복수 점포와 서비스 전략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복수 점포와 시장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이렇게 혼합 전략을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성장을 위한 유통 경로 전략인 멀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는 문제네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4번이다. 고객이 혼동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자, 복수 서비스 전략이 아니라 뭐였었죠? 복수 시장 전략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옴니채널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건 신종 용어인데요. 자, 옴니채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채널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오프라인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가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장에 가서 화장품을 막 발라보고 우리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결제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면서 고객들이 옴니 왔다 갔다 하면서 채널을 이용한다라는 것들, 뭐 고객들이 그렇게 환경이 변화했다면 기업들도 우리가 어떤 채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통에서 마지막 파트가 이제 서비스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유통을 우리가 아직 공부할 때 우리 앞전에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가 서비스를 받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고객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 구매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불쾌한 냄새라던가 아니면은 인테리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리적 환경은 영어로 서비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비스케이프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자, 베이커라는 학자는 물리적 환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요소, 두 번째는 디자인 요소, 세 번째는 사회적 요소인데요. 자, 주변 요소라는 것은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불편할 때만 순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강의장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강의장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책상 걸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칠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에어컨이 달려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있다고 해서 고객이 감동을 하거나 눈에 띄거나 이러진 않지만 온도가 뭐 낮아서 너무 춥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불편하거나 그럴 때에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디자인 요소는 딱 봤을 때 예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벽지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은 커튼을 예쁜 거를 달아놨다든지 아니면 벽시계를 좀 예쁜 걸 넣어놨거나 벽에 뭐 포인트 벽지를 뭐 해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조화를
예쁘게 해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뭐 건축미, 색상 이런 것들에 관련된 딱 봤을 때 아 예쁘다, 뭔가 컨셉이 잘 맞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디자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사회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테리어나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고객과 종업원도 하나의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병원을 갔는데요.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어떻죠? 이 병원 뭔가 되게 잘 되는 곳인가? 유명한 곳을 내가 잘 찾아왔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우린 불안하잖아요. 이곳의 병원이 문제가 좀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는 종업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유니폼, 외모,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리적 환경은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첫 번째는 패키지의 역할을 한대요. 자, 패키지라는 것은 자, 서비스라는 것이 무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것을 나름대로 물리적인 것들로 예쁘게 포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이 잘하는 곳인지 전문성이 있는 곳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벽에 걸려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면허증이라던가 의사 선생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뭔가 연구한 것들을 걸어놨거나 상 받은 것들을 붙여놨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벽에 붙여놓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것들을 포장, 패키지화해서 표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 역할의 환경의 역할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우리 사람의 서비스 수행을 돕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고객들은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물리적인 환경의 역할이 종업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종업원도 서비스를 하는 현장의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무하는 근무지의 어떤 환경, 내가 휴게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도 종업원의 실적이나 종업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세 번째, 사회화라는 것은 고객의 역할, 종업원의 역할을 정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어디에 앉을까요? 입구에 앉나요? 아니면 저기 구석에 앉을까요?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문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고객을 안내하고 뭔가 이렇게 역할들,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구석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장실이 있거나 임원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은 입구에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신입사원들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과 직원의 위치, 고객에 보여지는 정도,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화의 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차별화의 역할들을 보면 자, 우리 물리적 환경은 경쟁사로부터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로 뭔가 경쟁력을 살리는 회사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 어때요? 요즘에 카페처럼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편의점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고객들한테 부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환경의 역할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브젝트 4 서비스 유통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적용될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서브젝트 5 교육 멘토링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